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법률행위 부관을 공부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무의와 취소를 공부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과 기한을 공부할 겁니다. 이 조건과 기한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걸 주요서요. 자, 조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성배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한부 법률행위는 뭐냐?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죠. 자,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성배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를 기한부 법률행위다 그럽니다. 이 조건과 기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아니면은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두 문제도 나온 적이 있죠. 자, 이걸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죠. 법률행위 부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냐 불확실한 사실이냐.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이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거. 자, 조건에서 우리 118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18페이지에 이 조건이라는 것은 일부의 표시, 의사표시 내용입니다. 조건이 의사표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의 표시돼야만이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는 거지. 만약에 표시가 안 되고 마음속에서만 있다 한다면은 그건 동의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동의에 불과하다는 거, 표시가 안 됐을 때는. 자, 조건의 종류가요. 정지조건부와 해제조건부가 있는데 이것서부터 구별해야죠.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자, 정지조건부는 이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조건 성취가 여기라 봅시다.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효력 발생이 정지돼 있어요. 말 그대로 정지돼 있는데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부다 그럽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해제조건부는 이 반대입니다. 해제조건부. 자, 해제조건부라는 것은 유효하던 이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유효합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던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자, 조건부로 발생을 조건으로 잡은 것을 정지조건부고 소멸을 조건부로 잡은 것을 바로 해제조건부다 그럽니다.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는 서로 반대죠. 그럼 만약에 이게 불성취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게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불성취로 확정됐을 때는 이건 무효죠,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자,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겠는데 불성취가 되면 무효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성취가 되면 그대로 소멸하지 않죠. 유효하죠. 예.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는 서로 반대구나. 소멸하지 않는 거구나. 조건이 불성취가 되면은 그런 것을 눈여겨봐야겠죠. 자, 우리 적극 조건과 소극 조건이라는 게 있죠. 조건이 현 상태의 변화를 원하는 조건을 적극 조건이라고 그래요. 현 상태의 변화를 원하는 거. 그렇지만 현 상태의 유지를 원하는 것을 소극 조건이라고 그러죠. 현 상태 유지. 변화냐 유지냐. 자, 이 적극 조건, 소극 조건 뒷장이 넘어가서요. 우리 119페이지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이라는 게 있죠.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적인 의사로 결정되는 거. 이걸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자, 예컨대 순수 수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죠. 자, 내 마음이 내키면 이행하겠다. 채무자의 이행 여부는 채무자의 의사에 의존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내키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단순 수의 조건은 자, 내가 독일에 갔다 온다면 카메라를 선물해 주겠다. 독일에 가고 안 가고도 이 일방에게 달려 있지만은 갔다 온다는 사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그걸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비수의 조건은 손부가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우성 조건과 제3자 의사도 합치가 되어 계약이 조건이 성취되는 혼성 조건으로 나눠지죠. 자, 우성 조건, 내일 눈이 내린다면,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렇게 하는 것을 우성 조건이죠. 눈이나 비가 내리는 것은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우성 조건이라는 것. 혼성 조건은 너가 갑순이와 결혼한다면 내가 자동차를 선물해 주겠다. 이러면 갑순이와 결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려면 자기 의사만 갖고는 안 되죠. 갑순 씨 의사도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제3자 의사도 합치가 돼야 조건의 성부가 결정되는 거. 그러면 갑순이도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더래요. 그러면은 조건이 성취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유효한 거죠. 혼성 조건도 유효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조건, 이 4번에 가장 조건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이 가장 조건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니까. 가장 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처럼 가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일관상으로만 조건이 저로 가장돼 있죠. 그러면 가장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자, 법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조건은 법률 규정상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으면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럼 반드시 허가를 받은다고 볼 수 없잖아요. 자, 이 요건이 불비가 됨으로써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 허가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이 조건을 걸어놓은 거죠. 의무적으로 부과시킨 내용이지 법률의 규정상 이렇게 부과되는 이런 요건은 법정 조건인데 마치 조건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조건 아니라는 거. 법정 조건은 조건 아니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불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반사의 질서예요. 그러면 조건이 불법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는 이것은 조건만 무효다 이러면 틀리죠. 전부 무효이다. 이게 중요하죠. 조건이 반사해질 때는 그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다. 조건이 반사해질 때는 조건만 무효로 한다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가장 조건에서요, 기성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기성이라는 말은 뭐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에 향해서 발생하는 것이 조건인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장래에 향해서 발생하는 성취가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인 것이 조건이지 과거에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난 것을 당사자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성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부로 걸렸을 때와 해제조건부로 걸렸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정지조건부로 걸렸을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정지조건부로 됐을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무조건 유효하다는 얘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기성조건이라는 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자,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으면은 당신이 합격한다면은 내가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미 지난번 시험에서 합격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자동차 사줘야죠. 자, 나중에 합격했을 때 자동차를 사주는 건데 지금 이미 합격이 돼 있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동차를 사줘야 한다는 얘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게 해제 조건부로 됐어요. 자, 기성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합니다.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소멸하는데 이미 여기에서 조건이 성취돼 있네. 지금 그 행위를 하기 전부터 조건이 성취돼 있어. 그러면 유효하다가 소멸할 리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무효란 얘기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부로 되면은 무효란 얘기죠. 자, 네 번째, 불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불능이라는 얘기는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거. 조건이라는 것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조건인데 아예 처음부터 성취가 불가능한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지조건부로 됐어요. 자 볼까요? 조건 성취가 성취돼야만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이 정지조건부인데 아예 성취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효력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효죠, 무효.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성취가 불가능해요. 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억 원을 준다.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준다는 얘기나 똑같죠. 자, 해제 조건부. 해제 조건부는 자 보세요. 유효하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부예요. 근데 조건이 성취될 수가 없어. 불능해요. 그러면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소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조건이 성취될 리가 없으니까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계속 조건 없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이게 문제 참 잘 나와요. 이게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합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부로 되면은 무효구나.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은 무효구나.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부로 되면은 무효이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 무효라는 거구나. 이렇게 암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시문제가 나왔을 때 맞았다 틀렸다를 판단하는 이런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무튼간 요 내용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잘 숙지해 놓아야겠죠. 가장조건이다 해서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 120페이지를 보면은 저 도표로서 하도 중요한 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놨잖아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은 조건 없이 법률행위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 무조건 유효하다. 그렇지만 해제조건부로 되면은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 무효지만은 해제조건부로 되면은 조건 없이 유효하다. 무조건 유효하다 그러죠.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다. 공익상 불허용. 자, 공공질서가 어지럽게 돼버려요. 조건이 붙어버리면은 이걸 공익상 불허용이라고 하는데 가족법상행위, 신분상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어음수행위. 자, 어음수행위는 돈이나 마찬가지로 거래가 유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을 붙여버리면은 어떤 경우는 효력이 생기고 어떤 경우는 효력이 안 생기고 엉망이 돼버려요, 거래가.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거죠. 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다.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 이 가족법상 행위 중에서도 유언행위는 유언은 조건부로 유언이 가능합니다. 유언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어음수행위가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겠는데 어음보증은 조건을 붙이더라도 거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죠. 어음보증이라는 게 뭐냐? 어음을 발행하는 걸 보증을 쓰는 거. 그런 것은 거래 안전을 침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도 된다는 거. 자, 사익상 불허용이다 해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행위자가 단독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면은 상대방이 이익이 침해가 될 염려가 다 무너져. 그래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건데 자,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여도 되겠네요. 바로 채무 면제나 유증, 유언 이런 거라든가 또는 상대방이 승낙을 했을 때 조건을 붙여도 좋다라고 했을 때는 동의를 했을 때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는 거. 채무 면제, 유증 이런 것은 단독행위에 상대방 이익만은 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도 된다.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그러면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제일 밑에 판례를 보면은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조건을 붙여버렸으면 어떻게 되냐.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전부 무효로 한다 이랍니다.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행위에 조건을 붙여버리면은 전부 무효가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전부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건 성취 불성취 의제제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150조를 얘기하죠. 자, 150조 1항을 보니까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자죠.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시인의 측에 반하여 방해를 했어요. 조건 성취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방해를 해서 조건이 결국은 불성취가 돼버렸네.
방해를 받아서 불성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방해했기 때문에 이건 불성취된 거니까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면은 성취를 의제해주는 제도를 성취의제제도다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조건이 불성취된 경우잖아요. 근데 방해를 받아서 불성취된 거죠. 그랬을 때는 성취를 주장하면은 성취를 의제되는데 의제되는 시점이 언제냐? 방해가 없었더라면은 조건이 성취됐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그러죠. 방해가 없었더라면은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 성취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이 항을 보면은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어요. 이익을 받는 자가 성취시켰어요. 반칙을 해서 성취시켰을 때는 실질적으로 성취된 경우라 할지라도 불성취를 주장하면은 불성취를 의지해 준다는 얘기죠. 왜? 반칙으로 성취시켰으니까 불성취를 주장하면은 불성취로 인정해 준다. 이것을 성취 불성취 의제 제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건부 권리 보호다에서 조건부 권리도요. 기대권, 희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미정인 동안의 권리도 권리라고 볼 수 있죠. 기대권, 희망권으로서 그걸 침해하지 못합니다. 침해했을 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죠. 또 조건부 권리도 침해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죠. 물론 그 무효를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등기가 돼야만이 대항할 수 있죠. 아무튼간 침해하지 못한다는 거 148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소, 담보, 보존이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149조.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소,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따로따로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놓아야죠. 조건부 권리도 일반 권리나 마찬가지로 처분, 상소, 보존,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지조건부 같은 경우는 아직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이니까 보존 본등기는 못 오죠. 그렇지만 보존하는 길로 미리 가등기를 해놓을 수 있죠. 가등기를 해놓으면은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대항력이 생겨버리죠. 아무튼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했어요. 122페이지에. 그러면 122페이지 6번을 보니까 조건 성취 효과라고 나왔죠. 조건이 성취되는 효과는 어떻게 되냐.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해제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 얘기는 피소급효란 얘기죠.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피소급효다. 그렇지만 사망이 중요하죠. 147조 사망. 147조 사망을 보니까 당사자가 조건 성취하기 전으로 소급하기로 의사를 정했을 때는 약정을 했을 때는 그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거. 원칙은 비소급효지만 당사자 간에 특약에 의해서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것도 주의하시라는 거. 자, 우리 12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우리 이 조건 성취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조건 성취 입증 책임이라는 판례가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던 바가 있는 거죠. 조건 성취는 성취에 의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조건 성취 후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자, 예컨대 정지조건부가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 효력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되부터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는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 권리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성취됐음을 입증해야죠. 그러면 성취되기 이전까지는 효력 발생이 정지돼 있잖아요. 효력 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성취가 안 됐음을 그러니까 미정인 동안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성취됐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래서 다투려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러면 맞는 거죠.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를 볼까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 정지조건부는 불성취로 확정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다. 자, 1번 맞았죠? 자,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사 상태가 계속됐을 때, 즉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은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을 소멸시효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려면은 권리가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죠.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다. 149조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았네요. 3번 맞았죠.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성립했을 때로 소급하는 게 아니죠. 원칙은 비소급효죠. 물론 특약을 맺었을 때는 소급효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원칙이라고 나왔잖아요. 원칙은 비소급효니까 4번이 틀렸죠. 자, 5번 소유권 유부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의 목적물이 소유권 유보된다. 자, 여러분들 할부 판매라는 게 있잖아요. 할부 대금이 완납이 될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유보되고 있고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 할부 대금이 완납해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할부 판매에서는 이 대금이 지급이 완납될 때까지는 소유권 취득이 정지돼 있다가 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부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부로 하는 매매다 그럽니다.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부로 하는. 그 전까지는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되고 있다 해서 이걸 소유권 유보분 매매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 5번도 맞은 거죠. 틀린 것은 4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구나. 자, 우리 다음에 기한 제3절 기한으로 봅시다. 124페이지. 기한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 소멸하는 건데 효력 발생 요건인데 기한은 확실히 도래하는 거죠. 확실히 도래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는 틀리죠. 조건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지만은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케 하는 것이 기한이다 그럽니다. 자, 시기부와 종기부가 있는데 시기부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효력 발생이 정지돼 있죠. 자, 우리 앞으로 돌아오는 날짜까지는 이 효력 발생이 정지돼 있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 일종의 정지기한이라고 봐야죠. 시기부라는 게. 종기부라는 것은 지금부터 유효하다가 기한이 도래하면은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종기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기부는 유효하다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해제기한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종기부는.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의 도래 날짜가 확정돼 있어요. 돌아오는 언제부터다 이렇게 확정돼 있으면은 날짜가 이건 확정돼 있죠. 그렇지만 도래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언제 도래하는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필 때부터 이행하겠다. 장미꽃이 언제가 피는 건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벚꽃이 필 때 이행하겠다. 벚꽃이 언제 피는가가 날짜가 확정이 안 돼 있죠. 피기는 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죠. 불확정 기한. 자, 여기에서 이 판례박스의 2번이 중요하죠. 2번. 불확정 기한부에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행기를 정했어요. 그때 이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기한 도래가 불가능으로 판명됐다 나오죠. 불가능하게 됐을 때 이 이행기가 도래한 거냐 이겁니다. 도래한 거죠. 왜? 기한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불가능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2번이나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가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기한이라는 건 반드시 도래하는 거라고 그러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28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은 제주도에 일주일간 여행을 갔다 올 계획이라고 합시다. 합격하면 가고 떨어지면 안 간다면은 제주도에 여행 가는 것은 조건부라고 보야죠. 합격을 조건부로 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합격했을 때 가고 떨어졌을 때는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 이 제주도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여행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합격했을 때는 물론이지만 떨어져도 갔다 온다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틀림없이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기한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합격했을 때도 가지만은 떨어졌다라는 곧 기한 도래가 불가능으로 됐다는 얘기죠. 떨어졌더라도 제주도에 간다 이겁니다. 이 사실이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행기를 정했다 하더라도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으로 판명됐더라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세요. 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기한도 붙일 수 없어요. 기한도 붙일 수 없는데 가족법상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없죠. 그 다음에 어음수표행위도 조건은 붙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시기부가 가능해요. 어음수표행위는 여러분들 6개월짜리 어음이다, 3개월짜리 어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6개월 후에 어음이 발행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어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6개월짜리 어음이라고 그러죠. 시기부가 붙어있는 어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음수표는 조건에는 친하지 않지만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 자, 우리 기한은 소거표가 있는 것은 기한을 붙일 수 없어요. 소거표와 기한과는 모순덩어리예요. 그래서 기한은 절대적 비소거표예요. 우리가 조건은 원칙적으로 비소거표지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소거표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기한은 어떠한 경우도 소거표가 할 수 없죠.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거표가 할 수 없다는 거. 자, 우리 기한 도래 전에도요. 기대권, 희망권이라는 조건부 권리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침해했을 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조건부 권리나 마찬가지로 일반 규정에 따라서 기한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나 똑같습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는 거, 기한부 권리도.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다 해서요. 153조 보면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럽니다. 채무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한다는 거, 추정한다라는 거. 자, 이 항을 보니까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그 이익을 배상하면서 포기해야 한다는 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자,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우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다 해갖고요. 물론 당사자 약정이 있을 때 상실이 될 수 있고 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담보물을 멸실, 훼손 또는 이런 경우는 기한의 이익이 변제기 도래 전에도 즉시 변제 청구권이 생깁니다. 채권자는 당사자 특약사항이 생기면은 기한의 이익은 상실 사유가 되는데 여기 126페이지 판례박스의 3번이 중요하죠. 자, 이 당사자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특약이냐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냐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럽니다.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약사항이 발생한 즉시 바로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겨버려요. 특약사항 발생 즉시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기는 걸 정지조건부라고 그래요. 하지만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약사항이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청구해야 행사해야 기한이 도래했음을 주장해야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안 생기는 게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분명해요.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럽니다. 거기에 염두에 두시라는 거. 자, 이래서 우리가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자,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가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오는데 두 문제 나올 때는 드물고 보통 한 문제가 연결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세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우리 이래서 민법 총칙이 정리가 됐어요. 자, 우리 이어서 우리 물권법에 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물권법.
자, 이 물권법은 우리 부동산 민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물권법이 부동산 민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 15문제 정도 나와요. 35%가 넘는 근 40% 가까이 나오는 거구나. 물권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동산에 관계되는 민법이 중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131페이지 물권법의 총설이다 해갖고 나오죠. 물권법은 어떤 것이 물권이냐? 물건에 관해서 생기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규율하는 법 물권법이라고 하는데 물권법은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성이 강하죠. 자, 물권법정주의라고 볼 수 있는 185조를 보면은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임의로 창설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당사자 약정의 허용이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강행규정성.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고유한 특성을 띠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물권도 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우리나라 독특한 물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공성을 띠고 있고, 물권법은 여기 4번이 중요하네요. 물권법 중에 강행규정성이 대부분인데 의무규정성을 띠고 있는 거, 이거 곧잘 시문제화됩니다.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는 것이 뭐가 있는 건가?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 전세권의 처분은요, 원칙적으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지만 자, 전세권 설정 기약에서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약이 우선하죠. 그 특약이 유의하죠. 그러면 전세권 양도에 관한 규정은 의무규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발생의 배제 특약.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권으로 당연히 발생해요. 약정에 의해서 설정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건데 목적물과 그 유치물과 관련성이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고 또 그 목적물을 점유하게 됐으면은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담보로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당연히 발생하는데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을 때는 유치권은 불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만큼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불발생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무규정이라는 얘기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합의에 관한 규정도 의무규정이죠. 합의에 관한 규정은 271조부터 274조까지 4개의 조문인데 그 4개의 조문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358조에 자,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나와요.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이것은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이지만 미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을 때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것도 의무규정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자, 우리 물권법 중에 대부분은 강행규정성이지만 약정이 있을 때 약정이 우선하는 규정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화 됩니다. 요거 좀 여러분들 귀찮지만은 암기해놨으면 합니다. 이런 6군데 정도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자, 우리 물권의 본질이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다. 그러죠. 물권은 이 재산권 중에서 물권인데 물권만이 재산권은 아니죠. 물권, 채권, 무치재산권 이런 것들이 다 재산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재산권이 물권이라고 볼 수 있죠. 물권은 배타성,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그 대신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게 물권이라는 거. 그래서 침해가 됐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조금 이따가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물권의 특질이다. 재산권이고 지배권 또는 절대권이고 배타성, 특정성 또 양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물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권의 대상, 객체, 특정한 물건에서 생기는 권리가 물권이에요. 그래서 물건에서 생기는 게 원칙인데 현존한 물건이 한다, 특정한 물건이 한다,
독립한 물건이 한다.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이 있어야 물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자, 물권의 객체가 예의적으로 물건이 아니라 권리에서도 물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점유권이다, 권리질권이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저당권이죠. 그래서 이를 권리를 목적으로 이 물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것을 염두에 두시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134페이지에서 특정한 물건이고 또 독립한 물건이 한다. 자, 여기에서 5번이 중요하죠. 독립한 부동산이다 해서 나오죠. 자, 이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물건에 부동산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 부동산 독립한 한 개의 소유권 인정되는 부동산은 뭐가 있는 건가? 5개가 있어요. 그 5개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종종 문제화 됩니다. 이 5개가. 자, 독립한 소유권 인정되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독립한 부동산은 뭐가 있냐?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이다 하면은 자, 우리 민법의 99조 1항을 보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은. 그러면 토지가 부동산이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이 뭐가 있는 건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뭐가 있는 건가? 자, 토지. 자, 이거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 한 필지, 1필지당 한 개의 소유권이 있는 거죠. 1필지당 한 개의 소유권이 있는데 한 필지, 두 필지는 등기부로 구별되는 게 아니죠. 지적공부로 구별되죠.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필지, 두 필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죠. 지적공부에는 분필 절차가 없는데 등기부만 분필 등기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지적공부가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가 나눠졌더라도 나눠진 게 아니에요. 분할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등기는 무효라는 거. 지적공부가 나누지 한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형제가 잘 나오는 것은 한 필지의 일부분, 1필지의 일부분에는 자, 이거 보존 등기 할 수 있냐? 안 되죠.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창설하는 건데, 자, 한 필지당 한 개의 등기부가 창설돼야죠.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이다. 물적 편성주의다 그러잖아요. 일부분만 보존 등기 못 하죠. 그러면 일부분만 말소 등기 할 수 있냐? 못 하죠. 말소 등기는요, 전부 말소 등기 해야지 일부 말소 등기는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일부분만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냐? 저당권 설정 못 하죠. 자, 저당권은 한 필지의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야지 일부는 설정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일부만 빌려주는 영유물권 설정 못 하냐? 이건 가능하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의 토지 일부분에 분필 절차가 없더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유물권은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일부분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냐?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하죠. 일부분을 경계점을 잘못 알아서 이웃토지 일부분을 자기가 20년 넘게 점유했어요. 소유여사로서 평온공연하게. 그러면은 그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취득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점유부 취득시효는 가능하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은 한 필지 단위로 등기가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점유부 취득시효는 가능해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1필지 일부분만 이 설정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봤습니다. 두 번째. 자, 그 정착물로서는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닙니다.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 속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독립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건물은. 그러면 우리가 토지와는 별개로 부합물로 인정되지 않은 독립성 있는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건물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냐? 기둥, 지붕, 그 다음에 주벽이 설치됐을 때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할지라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럽니다. 자, 이 건물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부합물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부합물이라는 건 따로 독립한 소유권이 없이 토지의 소유권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수목이 명인방법, 임목등기라든가 수목집단, 임목등기라든가 명인방법을 갖춰놓는 경우 있죠. 임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춰놨으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죠. 수목집단에 대해서 임목등기부가 있어요. 창설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이 있어요. 표찰, 편말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자, 임목등기가 됐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이 임목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방법에서는 저당권 설정 못하죠. 명인방법은 자, 수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미분리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리과실은 사과나무에 일려 있는 과수원에 있는 사과를 아직 따내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리과실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 도매상의 과일상들이 과수원을 사과만 밭대기로 사는 경우 있잖아요. 사과만. 그랬을 때는 아직 따내기 전에는 부동산인데 따내면 물론 동산이죠. 따내기 전에는 부동산인데 그 과수원 주인과는 틀리게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냐 이겁니다. 인정될 수 있죠. 자, 어떤 방법을 갖췄을 때? 명인방법. 명인방법을 갖추면은 과수원 주인의 소유권과는 틀리게 사과만 따내기 전에는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사과만 독립한 소유권 인정되는 부동산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농작물. 이 농작물은요,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이것은 경작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건 없건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작자는 명인방법이 필요 없어요. 명인방법을 안 갖춰놓더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입니다. 무단으로 재배했더라도 재배자 것이란 얘기죠. 농작물은 경작자가 명인방법이 필요 없이 취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농작물을 여러분들 밭에 심어 있는 쪽파를 한 500평에 심어 있는 쪽파를 이 농산물 상인에게 밭대기로 쪽파만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인은 아직 쪽파를 수확되기 전에는 뽑아내기 전에는 부동산입니다. 뽑아내기 전에는 부동산인데 밭주인과는 틀리게 쪽파만 따로 소유권을 인정하려면은 그 매수인에게는 명인방법을 갖춰야죠. 농작물을 산 양수인에게는 명인방법을 갖춰야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경작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작자는 명인방법이 없이도 취득합니다. 하지만 그 농작물을 경작자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은 이 명인방법을 갖췄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그래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총 5가지입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했을 때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착물은 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춰져야만이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책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해서 잘 명시해놨죠. 135페이지에 이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농작물까지. 자, 기출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작년 기출 문제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빨리 감을 잡고 실력을 빨리 올려야만이 득점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수로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자, 기출 체크를 보면은 자,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토지에 관한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부 취득시효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일부분만도 여기 일부분만도 점유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일부분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거. 그러면 1번 맞았지 않습니까? 1번 틀린 거 고르라 했으니까 아직 답은 아니죠. 2번 일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은 구분 행위로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 맞았습니다. 구조상 우리 구분 건물은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행위, 분양 행위라는 구분 행위, 구분 소유로 하려는
이 의사를 표시하는 걸 구분행위라고 그래요. 구분행위가 있을 때 바로 이 미등기, 그러니까 아직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그랬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자, 이 판례 좀 잘 기억하세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성립을 취득을 인정한다는 거. 자, 2번 맞았죠? 3번 미분리 과실의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여기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3번도 맞고. 4번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자, 벌목은 동산이 돼버립니다. 잘라냈으면 동산이죠. 이건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 벌채돼서 분리가 됐으면 동산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죠. 4번도 맞았죠. 5번 농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경작자 소유잖아요. 경작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 소유라고 그랬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틀렸네요. 5번이. 자, 경작자는요. 정당한 권한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경작자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이 독립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농작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5번이잖아요. 아, 이렇게 문제화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야 한다는 거. 자, 우리 물건의 종류가 우리가 공부가 되는데 이 물건의 종류는 종류부터 해서 우리 이제 물건 여러 가지 또 물건의 효력이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조건과 기한을 우리가 정리했어요.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조건이라는 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여러분들 성배에 의존케 하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성배에 의존케 하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랬어요. 자, 조건은 정지 조건부와 해제 조건부가 있다. 정지 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자, 우리 가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조건에서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부로 됐어요. 그러면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를 한다는 거. 무조건 유의하다는 거. 그지만 해제 조건부로 됐어요. 그러면 무효죠. 그래서 기해무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죠.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부로 됐어요. 그러면 무효죠. 불정무. 그지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부로 되면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한다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죠. 자, 우리 조건은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소멸하는 건데 비소급표인데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권리나 마찬가지로 이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고 조건부 권리가 침해가 되면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고 침해하는 처분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이라는 것은 시기부와 종기부가 있는데 기한이 도래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기부고 종기부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기한은 자, 우리 이 조건이나 마찬가지로 기한도 가족법상행위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건데 조건은 어음수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은 시기부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기한의 효력은 절대적 비소급표입니다. 특약으로도 소급하게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자, 우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는 경우는 즉시 변제 청구권이 생기는데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적 조건부 특약과 이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데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고 그랬어요. 자, 아무튼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정리했고 이제 우리 물권법으로 들어가서 물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는 게 원칙이지만 물권법 중에 의무 규정성을 띠고 있는 걸 우리가 6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 걸 좀 눈여겨보시고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총 몇 가지냐. 부동산이라 하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 건데 그 정착물은
토지, 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을 얘기한다. 총 5가지인데 일필의 토지 일부에 보존 등기나 말소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못 하지만 용익물권이나 점유부치 역시는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자,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목은 임목등기나 명의방법을 갖추면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인정되는 거고 미분리과실도 명의방법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농작물은 경작자는 명의방법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정당한 권은 이권 없건 언제나 경작자 소유인데 이 경작자가 농작물을 매매했을 때 이 매수인은 양수인은 명의방법을 갖췄을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권 총론해서 가볍게 우리 조금 들어갔는데 자 다음 시간에 물권의 종류부터 해서 물권 법정주의다 해서 물권의 효력해서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을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